대낮 경성 한복판 흙먼지 구덩이 위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일본 우는 거야? 관료의 더러운 구두를 제정신인가? 두 손으로 그러게. 닦으며 별일이 바보처럼 다 있네. 허허 생각이 웃으면서요. 났어. 지나가던 조선 청년이 그 수업 얼굴에 조용히 하시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해? 남자는 소리야? 닦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보같이 고개나 닦을 숙이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 이렇게 못 사람들은 살아. 고개를 저으며 수군댔죠. 저건 이제 사람도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개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일본 헌병대장이 잠겨진 침소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비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것은 구석에 웅크려 울던 어린 조선 소녀뿐이었습니다. 소녀의 손엔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살아서 가라. 낮에는 침을 맞으며 웃는 개, 밤에는 소리 없이 목숨을 거두는 그림자.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경성 천지에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 명. 경성의 미친 사냥개, 수사과장 사토만이 그 지독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스스로 괴물이 된 걸까요? 15년 전 어린 아들의 눈앞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이덕출의 심장에는 단 하나의 칼날만이 자랐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놈들의 심장을 따겠다. 무릎을 꿇은 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조금씩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칼이 뽑힐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갈아온 칼이 얼마나 깊게 박히는지, 낮에는 개처럼 살았으나 밤에는 사자로 변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끄시면 두고두고 생각나서 잠 못 이루실 겁니다. 지금 이 소름 끼치는 복수의 서막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인연이 여러분께 뜻밖의 재물운과 건강운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1919년 경성. 봄이 왔지만 이 땅의 봄은 조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마다 일본 군복 차림의 순사들이 활보하고 총독부 청사 앞에는 일장기가 바람도 없이 퍼덕였습니다. 마치 이 땅이 원래부터 자기네 것이었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 그 거리 한복판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흙먼지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남자는 일본 고위 관료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껏, 마치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천직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름은 이덕출, 나이 38, 경성 총독부 소속 1등 통역관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고된 자리인지, 얼마나 허리를 굽혀야 얻을 수 있는 자리인지는 덕출의 무릎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굽혔다 폈다를 반복한 그 무릎의 굳은 살. 관료는 덕출의 머리 위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저 심심해서. 그때였습니다. 이 더러운 앞잡이 놈. 낮고 거친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덕출이 천천히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조선 청년이 서 있었는데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아직 꺾이지 않은 눈빛. 그 청년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니,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덕출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주변을 오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일본 순사들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관료는 그제야 고개를 내려다보며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이 장면을 구경했습니다. 덕출의 뺨을 타고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순간 덕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두 닦기 천을 든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닦지도 않은 채로 그는 고개를 들어 관료를 향해 허허 웃어 보였습니다. 나으리, 별것 아니옵니다. 미개한 것들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습지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얼굴에 타인의 침이 흐르는 것이 일상인 사람처럼. 청년은 그 모습을 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치솟아오른 것인지 그는 더는 보지 못하겠다는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덕출은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웃으면서,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손을 보셨더라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구두 닦기 천을 잡은 그 손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겨우 참고 있다는 것을, 뺨을 타고 흐르는 침을 닦지도 못한 채로 이 남자는 지금 무언가를 참고 있었습니다. 침을 닦고 싶다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무언가를. 그날 밤 덕출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성 뒷골목 허름한 방 한 칸, 홀로 누운 그의 눈은 천장을 향해 고정된 채로 깜빡이지조차 않았습니다. 낮에 뺨을 타고 흘렀던 그 침의 감촉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아니,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건 침이 아니라는 것을. 눈을 감는 순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냄새였습니다. 불타는 냄새, 피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1904년 겨울이었습니다. 이덕출의 나이 23살,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기엔 너무 젊었던 그 시절의 일입니다. 아버지 이진형은 구한말 무관이었습니다. 그냥 무관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장이었는데 등이 꼿꼿하고 눈빛이 서슬 퍼렇던 그 사람은 집에서도 나라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힌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인 덕출에게 늘 말했습니다. 무릎은 하늘에만 꿇어라. 사람 앞에 꿇는 무릎은 이미 죽은 무릎이다. 덕출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과 삶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2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어찼습니다. 경첩이 뽑혀 날아갈 정도로 세게. 덕출이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횃불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횃불을 든 군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홀로 서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아버지의 뒷모습. 이진영, 저항하면 가족도 없다. 일본군 장교가 통역관을 앞세워 그리 말했을 때 아버지는 뒤돌아 덕출을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 짧게.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빛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춤에 찬 칼에 손을 얹었는데 그 순간 군인 하나가 달려들었고 또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덕출이 뛰쳐나가려 했지만 누군가 그의 두 팔을 뒤에서 틀어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나를 베고 둘을 베었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등을 꼿꼿이 세운 채로. 그런데 세 번째 칼날이 옆구리를 파고들었을 때 아버지의 무릎이 처음으로 땅에 닿았습니다. 딱 한 번. 그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를 덕출은 아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장교가 다가와 아버지의 턱을 발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말을 해라. 아버지는 입술을 열었는데 말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자신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적에게 말 한마디 내주지 않겠다는 듯 피가 입술 사이로 흘러내리도록 깨물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진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불탔습니다. 이덕출 가문의 모든 것이 한 줌 재가 되어 경성의 겨울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울부짖다 까무러쳤고 덕출은 누군가 틀어준 두 팔이 풀렸을 때도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타는 집을, 불타는 가문을,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검은 연기를, 그리고 그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덕출은 울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대신 그날부터 그는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길이 너무 깊고 어두웠을 뿐. 15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는 경성 뒷골목 방 한 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뺨에는 낮에 뱉어진 침의 감촉이 남아있고 손에는 아직도 구두 닦기 천의 감촉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눈빛이 아버지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꺼지지 않은 눈. 제 속에서도 숨을 참고 있는 불씨 같은 눈빛. 덕출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경성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달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골목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짧게 들리다가 뚝 끊겼습니다. 덕출은 창가 구석 낡은 지팡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허름하고 닳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그의 손이 지팡이 끝을 감쌌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낮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굴하게 웃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혼마치의 밤은 달랐습니다. 경성의 다른 골목들이 가난과 두려움으로 일찍 문을 닫아거는 동안 혼마치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불빛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인 전용 요리집에서 흘러나오는 샤미센 소리, 기름진 웃음소리, 그리고 술 냄새.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소리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혼마치의 북쪽 끝, 담장 높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경성 헌병대장 노무라, 이치로의 사저였습니다. 노무라는 그날도 안채 깊숙한 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5은 됐을까 싶은 눈이 겁에 질린 조선 소녀 하나가 방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끌려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노무라에게는 그는 그렇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낮에 덕출이 총독부에서 통역하던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노무라의 사저 도면이 포함된 경비 배치 보고서였는데 덕출이 그것을 일본어에서 조선어로 다시 조선어에서 일본어로 옮기는 동안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덕출이 그 도면을 눈이 아닌 온몸으로 새겨넣고 있다는 것을. 자, 그 시각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막 지났을 무렵 담장 동쪽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 위에
인기척이 생겼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도 저만큼은 소리를 냈겠지만 그 인기척은 정말이지 소리가 없었습니다. 검은 옷을 머리끝까지 둘러쓴 형체 하나가 담장 위에 잠깐 멈췄다가 그림자처럼 안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경비 둘이 마당을 돌고 있었습니다.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경비가 지나갔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형체는 그제야 숨을 내쉬듯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무라의 침소 창호지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인기척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울음 참는 소리도. 형체의 발이 멈췄습니다. 딱 한 걸음 앞에서. 그 짧은 정지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순간 창호지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고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무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를 보았을 겁니다. 보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그 한 박자 사이에 형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지팡이처럼 보이던 것에서 칼날이 뽑혀 나왔습니다. 서슬 퍼런 조선 환도였습니다. 노무라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체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소녀를 향해 손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라는 것인지 고개를 돌리라는 것인지 그 손짓 하나에 소녀는 본능적으로 두 눈을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형체는 노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깊어서 얼어버린 눈이랄까요? 15년을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놈이 비명을 질러야 할 조선 사람이 아직 1000명이나 남았다. 조선말이었습니다. 노무라는 조선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칼날보다 차가운 온도를. 그 다음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노무라의 사저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경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혼마치의 밤은 여전히 샤미센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던 소녀가 어느 순간부터 울음을 멈추고 있었다는 것. 그 소녀의 손에는 낯선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쥐어졌는지도 모를 작은 천주머니 하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소녀는 한참이 지나서야 열어보았는데 동전 몇 립과 함께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딱 4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살아서 가라. 소녀는 그 쪽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혼마치에서 멀지 않은 종로 경찰서의 불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류를 들여다보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토 켄지 수사과장이었습니다. 42살, 눈빛이 날카롭고 입술이 얇은 남자였는데 그는 지금 손에 든 서류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나왔군. 혼잣말이었습니다. 차갑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추격자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개가 코를 킁킁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냄새.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 혼마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만 사토의 눈은 그 어둠 속 어딘가를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잡는다. 이번에는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혼마치에서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것과 거의 같은 시각에
종로 경찰서의 사냥개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남자는 아직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성의 밤은 이미 그 둘을 같은 판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노무라 헌병대장이 자신의 침소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그날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경비들이 허둥지둥 달려갔을 때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뒤집힌 것도 부서진 것도 없었습니다. 술상 하나가 그대로 차려진 채로 마치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고요한 방 안에 노무라 혼자 쓰러져 있었고 소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침입한 흔적도, 저항한 흔적도, 싸운 흔적도, 마치 죽음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방 안에서 경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떨고 있을 때 혼마치 전체가 그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채 아침도 되기 전에 종로 경찰서 수사과장 사토 켄지의 귀에 닿았습니다. 사토는 현장을 직접 밟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들여다보고 창호지 문의 흔적을 손끝으로 훑고 방 안 공기의 냄새를 맡듯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하들이 어수선하게 떠들어대는 사이에도 사토만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셋. 한참 만에 사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셋이다.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사토는 대답 대신 품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장소들. 한 달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은 일본 고위층이 이미 3명이었고 3명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아닌 이상 반드시 꼬리가 있어. 사토는 수첩을 덮으며 방 안을 한 번 더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이 잠깐 창호지 문 아래쪽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작은 흙자국이었습니다. 경비들이 드나들며 남긴 수십 개의 발자국 사이에 섞여 있어서 웬만한 눈으로는 구별도 못했을 흔적이었는데 사토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집신 자국이군. 낮고 혼잣말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총독부 통역 집무실이었습니다. 덕출의 책상 위에 문서 꾸러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올라온 공식 수사 보고서였는데 상급 관료에게 보고하기 전에 조선어로 번역을 거쳐야 했고 그 일이 덕출의 손을 통해야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덕출은 꾸러미를 묶은 끈을 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손놀림이었습니다. 두근거림도 망설임도 없이 마치 오늘도 그저 평범한 문서들을 번역하는 것처럼. 그런데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덕출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수사 책임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토 켄지. 덕출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성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조선 사람은 없었는데 사토는 그냥 수사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사람, 증거가 없어도 범인을 잡아낸다는 사람, 부하들조차 등 뒤에서 사람 탈을 쓴 짐승이라 수군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덕출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사토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의 보고서처럼 현장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행동 방식을 분석하고 이동 경로를 추론하고 심리 상태까지 짚어내는 보고서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덕출의 목덜미 뒤쪽이 서늘해져 왔습니다. 침입자는 사전에 해당 건물의 구조를 숙지하고 있었다. 우연한 침입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다. 덕출은 그 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자. 그 말이 가리키는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덕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독부의 도면과 경비 배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관료들의 동선과 사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덕출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였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수사망을 자신의 손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 덕출은 잠깐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총독부 마당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마당가에 핀 벚꽃이 바람에 우수수 날렸습니다. 일본에서 가져다 심은 벚꽃이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버젓이 피어있는 그 꽃들을 보며 덕출은 다시 보고서로 눈을 내렸습니다.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사토가 추론한 범인의 특징들, 행동 패턴들. 덕출은 그것을 읽으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토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가늠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보고서에서 다음 움직임의 힌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름이 하나 올라 있었습니다. 총독부 정무총감 하야시 다로. 사토가 앞으로 강화될 경비 대상자 목록에 올린 이름들 중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번 검은 그림자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특별 경호를 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덕출은 그 이름을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자신이 직접 번역했던 문서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야시의 사저 리모델링 관련 행정 문서였는데 그 안에 새로 뚫린 비밀 통로의 위치가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고 덕출은 그때 이미 그것을 눈이 아닌 심장으로 새겨두었습니다. 사토가 하야시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덕출에게 기회였습니다. 경비가 강화된다는 것은 경비의 패턴이 새로 생긴다는 뜻이었고 새로운 패턴은 반드시 허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사람이 세운 경비니까. 덕출은 번역을 마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가지런히 묶어 상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허허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일본인 동료가 말을 걸어왔고 덕출은 자연스럽게 받아 넘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복도 끝에서 창밖 햇살이 쏟아지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덕출의 그림자가 그의 발걸음을 따라 길게 뒤로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그 그림자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성의 봄은 짧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로 큰 길 가에서 쓰러졌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그 시간 종로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아낙네들, 지게를 진 짐꾼들, 학교 가는 아이들. 그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일본 순사 둘이 말을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비켜. 조선말도 아닌 일본말로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황급히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늦었습니다. 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그날따라 장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던 탓에 말발굽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비켜서려고 돌아섰을 때는 이미 말의 옆구리가 어머니의 몸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쓰러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순사들이 아직 거기 있었으니까. 말을 멈추지도 않고 지나쳐간 순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덕출에게 닿은 것은 총독부 집무실이었습니다. 심부름 나갔던 하인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와 고개를 숙이며 전했는데 덕출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인사도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상관이 어디 가느냐고 소리쳤지만 덕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한 의원 방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업어다 놓은 것이었는데 하얀 천이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얕아서 숨을 쉬는 건지 아닌지 귀를 가까이 가져가야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덕출은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딱 한 걸음 앞에서. 마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가 끝날 것 같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덕출이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얼마나 가벼웠던지 뼈만 남은 것 같은 종이처럼 얇은 손이었는데 그 손이 덕출의 손을 도리어 꼭 쥐었습니다. 힘이라고는 없는 손이 있는 힘을 다 모은 것처럼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덕출이 몸을 숙여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덕출아. 바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술의 모양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덕출이 온 신경을 기울여 읽어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덕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총독부 복도에서도 침뱉힌 길바닥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그 목소리가 이 방 안에서 이 작은 손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덕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 그 눈가의 잔주름이 더 깊어지면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인 무언가인지. 내 아들아. 한 번 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너 참 오래 참았다. 덕출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묻지 않았고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덕출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막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곁에 있어준 것이었으니까. 어머니, 이제는 웃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힘이 다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말을 모으는 것인지. 덕출은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잠시 후 어머니의 입술이 다시 열렸습니다. 내 눈의 불을 꺼내어. 저들을 태워라. 그 말이 끝나고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덕출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냥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덕출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15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덕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얼어붙었다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녹았습니다. 얼어있던 것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고 슬픔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뜨거운 것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잡은 채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의원 주인이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가지런히 배 위에 포개어 놓았습니다. 이불을 턱 아래까지 여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고단한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지금 그 얼굴에서 고단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것을 이제야 내려놓는 것처럼 덕출은 그 얼굴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덕출의 등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출의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웃지 마라. 내 눈의 불을 꺼내어 저들을 태워라. 덕출은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볕이었는데 그 빛 속에 서 있는 덕출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 익숙한 비굴한 웃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대신 그 얼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한의원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그 고요하고 차가운 얼굴. 덕출은 그 봄볕 속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불을 지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보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덕출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총독부에 출근했고 허리를 굽혔고 웃었고 통역했습니다. 상관이 부르면 달려갔고 동료가 농을 걸면 받아쳤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저 평범한,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비굴한 통역관 이덕출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연기도 냄새도 없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토 켄지조차도. 총독부 공식 연회 초대장이 덕출의 책상에 올라온 것은 그 열흘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일본 건국 기념일을 앞두고 총독부가 주최하는 연회였는데 경성에서 네로라 하는 일본 고위 관료들과 친일 조선인 거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통역관 몇 명이 행사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로 배치되는 것이 관례였고 덕출은 그 명단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을 올려두었습니다. 스스로 올려두었습니다. 상관에게 청을 넣은 것이 2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덕출은 그때 이미 이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혼마치 한복판에 있는 총독부 별관 대연회장이었습니다. 경성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였는데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바닥에는 붉은 융단이 깔려있는 그 홀은 조선 사람이라면 문 앞에도 얼씬거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통역관으로서 허리를 굽힌 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덕출은 그날 저녁 그 문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반듯한 통역관 복장을 갖춘 채로. 연회는 화려했습니다. 술이 넘쳤고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기모노 차림의 게이샤들이 사이사이를 오갔고 서양식 악기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덕출은 홀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 대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사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 안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입구는 정면 하나, 측면 둘, 그리고 주방과 연결된 뒷문 하나. 경비는 정면에 셋, 측면에 각각 하나씩. 뒷문은 무방비였습니다. 하야시 정무총감이 앉은 자리는 홀 정중앙 단상 가까운 곳이었고
그 주변으로 경호원이 2명 붙어 있었습니다. 덕출은 그것을 눈으로만 훑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덕출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나르는 하인들 사이를 오갔고 주방 쪽으로 심부름을 가는 척 뒷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비굴하게 웃으면서 움직이는 통역관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덕출의 손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 항아리를 건네받는 척 손이 닿는 순간 품속에서 아주 작은 유리병 하나가 나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덕출이 손을 뗐을 때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였습니다. 2번째 항아리, 3번째 항아리. 덕출이 움직인 자리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구였습니다. 정면, 측면, 뒷문. 덕출은 심부름을 가는 사이사이에 각 출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무언가를 남겨두었습니다. 천조각처럼 보이는 것이었는데 문틀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잘 타는 것으로, 그리고 한 번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덕출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각조각 나눠서 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밤 이 자리가 그냥 평범한 연회이고 자신은 그냥 평범한 통역관인 것처럼 그 리듬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연회가 절정에 오른 시각, 총감 하야시가 단상 위로 올라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출도 바라보는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하야시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홀 안 곳곳을 자신이 오늘 밤 손이 닿은 자리들을 한 바퀴 쭉 훑고 있었습니다. 하야시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술잔이 들렸습니다. 이 땅을 빼앗은 자들이 그 땅 위에서 제 손으로 따른 술을 들고 서로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찰랑, 찰랑. 덕출은 그 소리를 들으며 홀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단상 계단 옆 아무도 서 있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덕출은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손 안에 감쌌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다시 술잔으로 눈을 내리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덕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뒷문 쪽에서 먼저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덕출이 심어둔 것들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덕출은 그 순간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통역관이 연설 내용을 조선어로 전달하기 위해 올라가는 줄 알았으니까. 그것도 덕출이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홀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화려하게 차려입은 자들이 보였습니다. 이 땅의 피를 빨아온 자들, 이 땅의 딸들을 울린 자들, 이 땅의 아버지들을 꺾은 자들이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덕출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서슬, 펄언 조선말이었습니다. 또렷하고 낮고 차가운 15년을 참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경성의 밤은 조선의 핏값으로 붉게 물들 것이다. 호란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선말을 알아듣는 자들은 그 말의 뜻에 굳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 목소리의 온도에 굳었습니다. 딱 그 찰나였습니다. 찰나. 그리고 뒷문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뒷문 쪽에서 시작된 불꽃이 측면 출구로 다시 정면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덕출이 심어둔 것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천장 가까이 걸려있던 장식천들이 불을 받아 이쪽 저쪽으로 불씨를 뿌리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드디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뛰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이 느려지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벽을 짚고 무릎이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덕출이 연회 내내 손을 댄 술 항아리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빠르게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식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야시 정무총감은 경호원 둘이 양쪽에서 부축하며 뒷문 쪽으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불길이 막고 있었습니다. 정면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연기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야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상 위에는 아직 덕출이 서 있었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홀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장면을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그림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일본어였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 경성 전체를 뒤흔들 것 같은 기세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덕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토 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정면 출구 쪽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손에는 일본도가 들려 있었고 그 뒤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우르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10, 20, 30. 연회장 안의 혼란을 뚫고 사토가 이 자리로 직접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덕출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빠른 사람이라고. 사토의 눈이 단상 위의 덕출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사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통역관 복장을 한 이 남자를 알아보는데 반 박자, 그 반 박자 사이에 15년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 눈빛만으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덕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덕출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불렀습니다. 덕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 겉옷을 벗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검은 옷이 있었습니다. 혼마치의 밤마다 입었던 그 검은 옷이. 사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 덕출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지팡이처럼 매달려 있던 것을 잡았습니다. 칼집에서 조선 환도가 뽑혀 나오는 소리가 타오르는 불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서늘하고 길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사토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덮쳐라. 처음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덕출의 몸이 움직인 것은 그들이 절반쯤 거리를 좁혔을 때였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몸이 알아서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아버지에게 배운 천명 검술이 그 몸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왼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두 번째가 칼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가 덕출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덕출의 팔꿈치가 그의 턱을 올려쳤고 그 사람은 소리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사토의 부하들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덕출은 그 찰나에 숨을 한 번 고르고 환도를 왼손으로 바꿔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검술은 양손을 섞어 쓰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른손이 치면 왼손이 맞고 왼손이 밀면 오른손이 끊어내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시 4시 달려들었습니다. 동시에 6이 달려들었습니다. 덕출의 발이 바닥을 박차고
반보 들어갔습니다. 6 중 2은 서로 부딪혔고 셋은 덕출의 칼과 맨손에 막혔으며 하나는 헛발질을 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연기가 짙어지는 속에서 덕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20대 청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38살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이 부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덕출은 환도를 거두고 맨손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했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몸이 무기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발끝에서 무릎까지 이진영 가문의 무관들은 맨몸이 곧 병기였습니다. 목뼈를 분지르는 기술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덕출의 손이 닿은 자들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몸이 명령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에게 무장한 군인 여럿이 달려들어 쓰러뜨리던 그 장면이 지금 이 홀에서 거꾸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고통으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토였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던 사토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본도를 들고 움직이지 않고 덕출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온몸에 타격을 입은 몸이었는데 어깨에서 피가 흘렀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은 꼿꼿했습니다. 사토도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연기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불빛이 양쪽에서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토가 먼저 칼을 들었습니다. 덕출이 환도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천장의 대들보 하나가 불에 타 무너지면서 엄청난 불길과 함께 두 사람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사토가 뒤로 밀려났고 덕출도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연기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사토가 눈을 비비며 덕출이 있던 자리를 찾았지만 이미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무너진 대들보가 그 자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 너머 어딘가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는 그 소리가 사라지는 방향을 향해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연회장 속에서 혼자 그의 손에 들린 일본도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겨눌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토의 이 닦는 소리가 불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이덕출. 이번엔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맹세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반드시 다시 마주치겠다는, 그 다음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사냥개의 맹세 같은 소리였습니다. 경성의 밤하늘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총독부 별관 대연회장에서 피어오른 연기 기둥이 달빛을 가렸습니다. 경성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 그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저 불을 지폈는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불을 바라보는 조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다른 무언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뒤쪽에서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무언가가. 불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잡혔습니다. 총독부 별관 대연회장은 절반이 무너졌고 경성 하늘은 동이 트기 전까지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혼마치 일대에 일본 순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종로에서 을지로까지 검문이 깔렸습니다. 그날 밤 경성에서 멀쩡하게 통행하는 조선 남자가 있으면 무조건 세웠습니다. 그러나 잡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이미 경성의 밤 어딘가로 스며들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종로 큰 길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는데 전날 밤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먹어야 했으니까. 겁이 나도 장터에 나오는 것이 이 땅 민초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장터 한복판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전날 덕출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 청년 기억하십니까? 눈빛이 살아있던 아직 꺾이지 않은 눈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허름한 두루마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뭔가 손에 잡혔는데 자신이 넣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꺼내보았습니다. 가죽 주머니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았지만 단단하게 묶인 주머니였는데 청년은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석 몇 점과 돈뭉치가 쏟아졌습니다. 청년이 평생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침이 내 뺨에 닿던 날 나는 내 눈빛을 보았다. 그 눈을 꺼뜨리지 마라. 살아서 버텨라. 청년은 주머니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서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창피함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경성 어딘가였습니다. 장소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덕출이 어디로 갔는지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완전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피맛골 어귀, 오래된 우물 곁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청월각의 에이스 기생, 덕출의 정체를 유일하게 알고 있던 그 여자가 날이 밝기 전부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출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은 사라졌고 낡은 외투를 걸친 차림이었으며 어깨에서는 아직 피가 덜 굳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달려가려다 멈췄습니다. 덕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짓 하나만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남자를 봐온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피맛골 골목 어딘가에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땅의 새벽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늘이 불탔어도 오늘 아침은 어김없이 밥이 지어지고 아이가 울고 어머니가 일어나는 새벽이었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을 말로 붙잡아두고 싶은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덕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붓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의 색깔로 갈 곳이 생겼어. 낮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연화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갈 곳이 생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경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혼자라는 것, 그리고 아마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덕출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감추고 닫아두었던 것이 조금 열린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을 꺼내 보여줄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살아있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덕출은 돌아섰습니다.
피맛골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골목은 조용했지만 군데군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새벽이 그 불빛 안에 있었습니다. 덕출의 발걸음이 그 불빛들 사이를 지나 점점 깊어지는 골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때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자도 참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로경찰서 수사과장 사토 켄지는 이덕출의 흔적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총독부 통역관 명부에서 이덕출의 이름이 지워졌고 그가 살던 뒷골목 방 한 칸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구두 닦기 천 하나뿐이었는데 사토는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사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냥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냥개의 본성이니까. 그리고 경성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혼마치의 일본인 고위층 사이에 밤이 되면 창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순사들의 야간 순찰이 2배로 늘었고 단독 행동을 하는 고위 관료가 줄었습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가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맛골에서는, 종로 골목에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낮은 목소리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것도 아니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등이 조금, 아주 조금 펴졌습니다. 밤마다 경성의 어딘가에서 낮에는 개처럼 살고 밤에는 사자처럼 싸우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해보면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칼을 찬 장군도 옥새를 쥔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자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채 장터에서 일어서고 골목에서 버티고 침을 맞으면서도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덕출처럼, 어머니처럼, 그 청년처럼. 역사책 어느 페이지에도 실리지 못한 그 이름들이 사실은 이 땅의 가장 깊은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선 사람들의 혈관 속에, 부당함 앞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때 쓰러지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던 그분들의 뜨거운 피가 오늘도 살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후예입니다. 전쟁을 건너고 가난을 건너고 온몸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덕출보다 결코 덜 위대하지 않은 화 땅의 진짜 주인입니다. 기록되지 못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버텨온 그 세월이 그 자체로 역사입니다. 장엄하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지금 기분 한 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말년에 건강하고 풍요롭고 웃음 넘치는 날들만 가득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원합니다.